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에서 태어나 워렌스버그 주립사법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했으며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술광자를 개설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의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대화론, 데일 카네기 성공 습관 등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대화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관계 발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상호 간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며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따르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성공을 이루며 개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주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고 내게 권해주었다. 시청률이 꽤 높은 프로였는데 방청객들이 쇼에 참가하는 모습이 내 흥미를 끌 것이라고 친구는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랬다. 여러 번 보다 보니 사회자가 방청객을 참여시켜 그들 자신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게 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었다. 방청객들은 분명 전문 이야기꾼이 아니었다. 대화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개 중에는 문법이 엉망이거나 발음이 영 어색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도 다들 재미있게 얘기를 했다.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다른 방청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왔던 방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가장 당황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기억,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된 인연 등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서론이나 본론, 결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말투를 꾸며내느라 애쓰지도 않았고 문장 구조에 막혀 말을 못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방청객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내며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빠르고 쉽게 대중연설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할 3가지 중 첫 번째 규칙을 증명하고 있었다.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말할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 말하라. 사는 것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말하는 텔레비전의 그 이야기 프로그램은 재미가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얘기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걸 물어봤다거나 미국의 정치 구조를 묘사하라고 했다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따분했겠는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설자들이 수많은 모임과 공식 연설회장에서 이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는 10중 8구 얘기가 청중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런 연사들은 애국심이나 민주주의라든가 정의 같은 주제를 선택한 뒤에 한동안 인용할 만한 내용이 없는지 정신없이 이 책 저 책을 들춘다. 그것으로도 성에 안 차서 다른 연설자들은 뭐라고 했는지도 쑤셔보고 대학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한 정치학에 대한 생각나지도 않는 기억을 짜내느라 애를 태운다. 그리고 결국 갖다 붙이기에 급급한 그런 연설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연설자들은 고차원적인 개념을 땅 위의 일상으로 끌어내리기 전에는 결코 청중의 갈채를 받을 수 없다. 데일 카네기 강사들의 지역 모임이 있었던 시카고의 콘라드 힐튼 호텔에서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은 인류가 가진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개념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람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행동의 자유가 사방으로 억압받고 있다면 어떻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강사가 사려 깊은 태도로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는 어떤 계기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런 연설을 하게 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일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였다. 그러자 그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프랑스 반군 출신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치치하에서 멸시를 견디며 살아야 했다. 그는 생생한 목소리로 비밀 경찰에게서 탈출한 이야기와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했다. 그는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오늘 미시간가를 지나 이 호텔로 오면서 나는 꿈에 그리던 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오면서 신분증을 내밀 필요가 없었고 모임이 끝나면 시카고의 어디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싸워서 쟁취할 만한 소중한 것입니다. 청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라. 연사가 인생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말하면 청중은 주목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경험상으로 보건대 연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연사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꺼린다. 그보다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철학적 원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보통 사람이 호흡하기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정작 연사는 논설을 발표한다는 식이다. 그렇다고 편집장이나 신문사 사장에게서 부탁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의 논설까지 지긋지긋하다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요점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면 열심히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배울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철의 장막을 치고 떠드는 말보다는 농익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별 볼 일 없고 교훈이 별로 없더라도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몇 년 전 우리 강사 중 한 사람이 뉴욕시티 은행의 중역들을 모아놓고 대중연설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어서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나 준비한 내용에 확신을 가질 시간이 모자라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고 확신을 키웠을 것이며 사물을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관찰해서 독자적인 경험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결국 40여 년 동안이나 이야깃거리를 만들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금요일 강의 시간이 되자 주택지구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은행가는 4시 30분이 되자 강좌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신문 가판대에서 포브스지를 한 권 사들고 강의실까지 전철을 타고 오는 동안 10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는다. 그러나 그가 기사를 읽은 것은 특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채울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1시간 후 그는 강의실에서 확신 있는 태도로 일어나 자못 흥미롭다는 듯 기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뻔한 일 아닌가? 그는 미처 기사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했고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말하지도 못했다. 그저 말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는 말을 해보려고 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의 태도나 말투로 보아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계속 기사의 내용을 들추면서 저자는 이랬고 저랬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포브스의 기사를 지겹도록 늘어놓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잭슨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강사가 물었다. 잭슨 씨, 이 기사를 쓴 미지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요.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 말고 당신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잭슨이란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같은 주제를 놓고 다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다시 읽고 저자와 당신의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결과 당신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춰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자와 의견이 같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기사를 당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기사를 다시 읽은 잭슨 씨는 자신은 저자의 의견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그와 생각이 다른 이유를 증명할 만한 예를 찾아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서 은행의 중역으로서의 개인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배열하고 확장시켰다. 다음 주에 다시 온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신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기사의 내용을 재탕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보석을 꺼내 보였고 그 자신이 생각해낸 말을 했다. 어떤 연설이 교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라. 나는 우리 강사들에게 연설을 배우러 온 사람들을 처음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종이에 써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당한 이야깃거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처음 배우러 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적당한 이야기가 뭘까? 우선 자신의 경험이나 심사숙고한 생각 속에서 나온 얘기라면 적당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야깃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기억을 되짚어보고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생생한 이야깃거리가 나올 것이다. 수년 전 수강생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었는가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 조사에서 개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가장 재미있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라면서 배운 이야기들. 가족에 관한 얘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얘기는 반드시 주목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했나를 듣고 싶어 한다. 가능하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명백한 예로 들어 이야기하라.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지난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갔던 이야기가 인기 있다는 것은 이런 소재가 이야깃거리로도 재미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들을 것이다. 출세하기 위해 젊은 시절 노력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출세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조목조목 말한다면 사람들은 재미있게 듣는다. 어떻게 해서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전문가가 되었나?
일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겪었던 좌절이나 포부, 그리고 성공했던 일에 대해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정한 삶을 가꾸어 왔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털어놓는다면 틀림없는 소재가 된다. 취미나 여가 활동. 개인적 기호에 바탕을 둔 이런 얘기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가 쉽다. 당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재미없을 리가 없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취미에 쏟아붓는 자연스런 열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 특별한 분야의 지식.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왔다면 존경이 담긴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 위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전쟁통에 총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들은 최고로 좋은 연설거리다. 믿음이나 신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오랫동안 머리가 깨져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느라 전념한 사람이라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분명한 예를 들어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자칫 일반적인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한다. 무심코 읽은 한 줄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마라. 듣는 사람보다 그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반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년간 열심히 전념했다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반드시 써먹어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 말을 종이에 적어내려가거나 문장을 줄줄 외는 게 아니다. 대충 읽은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얻은 생각을 거론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 속에서 축적된 기본적인 신념 중 그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쓸만한 게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개인적이라서 청중에게 하찮게 들릴 것 같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들은 전문적인 강사들이 해주는 말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일 것이다. 말할 권리를 얻은 것에 대해 말할 때 비로소 빠르고 쉽게 말하는 법의 두 번째 조건인 다음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제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당신이나 내가 말할 자격을 얻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흥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신념이 철두철미한 나 같은 사람은 설거지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런데도 설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별로 재미가 없다. 사실 설거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가사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은 설거지라는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한다. 그들은 말하는 사이에 서로가 자극을 받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라는 노동에 대해 분개하며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잡다한 일에 대해 자신이 생각해낸 독창적인 방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재미있다. 결과적으로 설거지라는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중 앞에서 열변을 토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제에 대해 과연 그럴지 어떨지 판단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누군가 나서서 정면으로 당신의 의견에 반박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만큼 확신 있고 진지한 태도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적당한 주제를 고른 셈이다. 나는 1926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가연합의 7번째 학기에 다녀온 적이 있다. 최근 그때 적어두었던 메모 몇 개를 발견하게 되어 그중 한 문장을 소개하겠다. 맥빠지게도 1000여 명이나 원고를 줄줄이 읽고 난 후에야 캐나다에서 온 조지 포스터 선생님 차례가 되었다. 난 그가 종이나 메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기절할 만큼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쉼없이 몸짓을 섞으며 말했으며 자신의 가슴속에 있던 말을 했다. 그가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창밖으로 보이는 제네바 호수처럼 명백했다. 내가 가르치는 동안 주장했던 본질이 그의 말 속에 아름답게 녹아나고 있었다. 난 가끔씩 조지 선생이 연설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는 진실했다. 거짓이 없었던 것이다. 마음으로 느껴서 품어나오는 생각을 이야깃거리로 고르는 것만이 이런 진정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정력적인 연설자 중에 한 사람인 풀톤 제이 쉰 주교는 일찍이 자기 인생에서 이런 교훈을 배웠노라고 했다. 다음은 쉰 주교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학 때 나는 토론팀에 뽑혔다. 노틀담 토론대회가 있기 전날 밤 토론팀의 담당 교수에게 꾸중을 들었다. 자넨 정말 바보 천치야. 이 대학 역사상 자네보다 못한 토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렇게 멍청한 절 왜 토론팀으로 뽑으신 겁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네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야. 연설 내용을 한 구절씩 끊어서 연습해보게. 나는 1시간 동안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서 한 문장을 반복했다. 결국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동안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기진맥진해졌다. 교수님이 물으셨다.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나?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 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주교는 평생을 간직할 교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주제에 눈을 뜨고 토론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제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네. 수강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 강사들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가고 어떤 이들은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며 개 중에는 장미를 키우는 이도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성냥갑을 모은다고 했다. 강사가 이 특이한 취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자 그는 점차 생기가 나기 시작했다. 곧 그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수집품을 모아둔 장식장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져온 성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흥이 나서 얘기하는 중간에 강사가 말을 끊었다. 어째서 여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죠? 아주 재미있는데 말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할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수년 동안이나 자신의 취미를 열정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말할 만한 소재거리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사는 남자에게 이야깃거리가 흥미있는지 어떤지 평가하는 한 가지 길은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그는
진정한 수집가답게 열정적으로 말했고 후에 듣기로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신임을 얻어 다양한 오찬 모임에 다니면서 성냥갑 수집에 관한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신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바르고 쉽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세 번째 요점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 청중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말하기라는 모든 상황에는 말하는 사람, 연설이나 말하는 내용, 그리고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규칙으로 주로 연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말하는 상황이 활기를 띠려면 청중에게도 생기가 넘쳐야 한다. 연설 내용은 아마도 연설자가 흥미를 갖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설 속에 다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연사는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연사는 주제에 도취될 뿐 아니라 이 도취된 감정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웅변을 한 대중연설가들은 모두 판매술이라고나 할까 혹은 전도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감동을 주는 연사들은 듣는 사람들도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의 견해에 동감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도 맞다고 느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얘기를 자신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는 듣는 사람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연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을 안다. 나는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서 절약운동 기간 동안 은행 직원들에게 저축을 권유하는 연설을 가르친 적이 있다. 그런데 특히 그중 한 남자가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나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의 가슴에 주제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 열정적인 생각이 끓어오를 때까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뉴욕에서 유언에 관한 검인 법원 기록을 보면 85% 이상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3.3%만이 $10,000,000 이상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난 이들이 늙었을 때 굶거나 헐벗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뒤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되게 지내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는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위대한 사명감을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했다. 즉, 십자군의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겼다. 일단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열정이 끌어올랐고 결국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연설하러 나가야겠다는 자신감이 줄줄 흘러넘쳤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욕망으로 청중에게 검소하게 살면 왜 좋은지를 납득시켰다. 더 이상 사실만으로 무장한 연사가 아니었다. 그는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전향시키려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 나도 사람들에게 대중연설을 가르치는 동안 꽤 교본에 나오는 규칙에 집착하던 때가 있었다. 낭독하는 듯이 딱딱한 연설 방법을 버리지 못한 선생들에게서 배운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설을 처음 가르쳤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팔을 밑으로 축 늘어뜨린 채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는 반쯤 주먹 쥔 자세로 엄지손가락은 다리에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림 같은 동작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은 우아하게 돌리면서 먼저 집게손가락을 펴고 다음으로는 가운데 손가락을 펴며
마지막으로는 새끼손가락을 펴야 한다는 식으로 배웠다. 미학적이고 장식적인 일련의 모든 동작은 연기가 끝나면 다시 곡선을 그리는 동작을 되풀이해서 무릎 옆으로 붙이는 걸로 끝났다. 이 모든 동작은 뻣뻣하고 꾸며낸 티가 났다. 감각적이거나 진실한 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선생은 내 개인적 특성이 연설 속에 들어가도록 가르쳐주지 않았다. 역동적이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평범하게 의견을 내놓는 것처럼 연설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계적인 훈련과는 반대되는 3가지 중요한 규칙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하겠다. 이 3가지는 감동적인 연설을 연습한다는 내 전제적 원리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동안 반복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 각각의 규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